제가 중성자 전공자가 아니거든요. 저는 그때만 해도 TV에 한 번 크게 나간 적이 있었는데 2013년대 수원에서 힉스 입자가 발견된다 그래서 제가 KBS 뭐 이런 데 막 출연을 하면서 힉스 입자 얘기를 막 할 때거든요. 근데 중성자로 또 나가면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중성자를 평생 해오신 분들이 한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김수근 교수님 이런 분들은 자기 평생 중성자만 해왔는데 중성자 노벨상 받을 때 저 힉스 입자 할 때도 제가 TV 나오고 중성 때도 제가 TV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막 야단치는 생각이 잘 모르면서 왜 거기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아마 송승훈 교수님인가 올해 노벨상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한번 여기 크로스로드에다 글을 써놔라.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면 중성미자 이야기 1, 2, 3, 4를 썼는데요. 여기 보면 귀신 입자의 탄생, 약한 상호작용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 클릭 수가요. 요거 한 250개, 요거 126개. 점점 줄여요. 86개. 그래서 이제 그 순간 알았어요. 제가 송 교수님한테 이 글은 대중들한테 인기가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요 다음에 제가 뭘 썼었냐면 요거 그 반물질 폭탄을 만들면 얼마나 큰 에너지가 얻는지 그걸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블랙홀로 점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반물질 폭탄은 한 85,000 순식간에 블랙홀로 점프하니까 12만인가 막 클릭수가 쫙 올라가더라고요. 학생들이 그거를 블랙홀하고 반물질은 엄청 관심이 많은데 중성미자에게는 200명을 넘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대회를 끝내려고 하고 있을 때 그 계단 출판사에 계신 서영준 대표라분이 이걸 책을 내자고 해서 이 책을 내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이 책을 내면 제 생각에 500권만 찍으셔라. 그리고 비밀 통보하고 우리 알려진 분들한테만 나눠주고 끝을 내자 했더니 자기는 뭐 어쨌든 이런 얘기를 중성미자 얘기를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그분이 책을 내는 이유는 지식을 아카이브한다. 우리 사회의 지식을 꽂아 넣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분한테 감동을 받아서 하시라고 해서 이제 나머지 이야기, APCTP에서 못 썼던 나머지 얘기를 완성을 해서 책을 낸 게 작년. 그러니까 소위 저걸 시작한 게 2015년도 겨울에 시작을 해서 거의 7년 정도 돼서 책을 완성을 했고 작년에 냈고 한 3달 정도 1등을 했습니다. 그 1등 한 이유는 뭐냐면 교보소속 들어가서 물리학 들어가서 그래서 금주에 제일 많이 팔기만 했더니 참하더라고요. 이 책에는 여러분들 못 보던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책보다 난이도가 높다고 하는 얘기는 다른 책은 대부분 아인슈타인, 리차드 파인만, 뭐 에미코 페르리 그 정도까지예요. 근데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물리학자들은 훨씬 더 깊은 내용이 들어가서요. 얼굴 굉장히 잘생긴 물리학자가 있어요. 콘테크로라고. 이분의 인생을 뒤지면서 이렇게 잘생긴 영화배우가 잘생긴 물리학자도 있었구나. 콘테크로도 있고 라이네스라는 분도 코아이라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마코리라는 천체 물리학자도 있고 노벨상을 타신 고시바 박사님 뭐 이런 분들이 쭉 있어요. 이분들 얘기를 제가 뒷조사를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2016년부터 거의 이분들의 모든 논문과 이분들이 쓴 책, 그 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관련된 자료를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찾아내서 그분들 이야기를 찾아봤더니 여기 보시면 이 책에서 나온 노벨상 개수 보세요. 러더포드, 뭐 파울리, 에미코 페르리 여기 이제 중성미자 있기 전까지 핵을 발견하신 분들에 대한 노벨상이고요. 이 중성미자를 개척한 아까 잘생겼다는 브루노 콘테크로라는 분이신데 이탈리아 과학자고 제가 노벨상 대신해서 하트를 딱 찍은 이유는 저분은 노벨상을 받고도 남을 만한 업적을 가지신 분인데 러시아로 망명을 가시는 바람에 그 본인의 뜻을 이루지 못해서 노벨상을 못 받았죠. 근데 이분이 낸 아이디어를 가지고 남쪽에 계신 분들이 다 노벨상을 받거든요. 사실상 아이디어부터 실험을 모든 계획부터 했던 모든 것을 계획했던 분은 브루노 콘테크로고 실제 실험을 서방 세계에서 해서 노벨상을 받은 분들은 이런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노벨상 받은 분들이고 여기는 또 하트는 뭐냐면 같이 실험을 했는데 노벨상 주기 전에 돌아가셔서 못 받은 분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5년도 노벨상의 이제 주인공인데 이분하고 저분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아서 네터널드하고 가지타 박사님이 받았는데 제가 이 노벨상을 막 조사해 보니까
이 세상은 꼭 노벨상을 받는 사람이 모든 영광을 받는 게 어떻게 보면 unfair하다, 그러니까 불공정해 할 정도로 도스카 요즈라는 분은 사실은 이 슈퍼 카미오칸데라는 그 시설을 계획하고 그걸 다 집도했던 모든 일을 다 하고 실험 결과까지 만들고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병원으로 돌아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 실험을 지켰던 어떻게 보면 학문의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3세대를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치료 관계는 아니고요. 그 시바가 먼저 노벨상을 받아서 중성문제로 노벨상을 받고 그걸 키운 게 슈퍼카미오칸데고 슈퍼카미오칸데를 만들어서 노벨상 업적을 만들었지만 본인은 못 받고 이제 그 일을 했던 분이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기묘하게 2010년 노벨상에 저분이 이제 발굴한 인물인데 허버드 그 SNO라고 이제 그 아서 맥도널드라는 사람이 노벨상을 받은 걸 뒷조사를 해보니까 저분의 그 노벨상 아이디어는 저 중국인 과학자 허버드 첸이 모든 걸 냈더라고요. 근데 아이디어를 내고 1년 만에 백혈병으로 죽어요. 근데 그 아이디어가 너무나 반짝이고 아름다운 아이디어라서 그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리고 그거를 실행에 옮긴 분이 그래서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들을 하는데요. 자, 노래 1절 얘기입니다. 유령 1절. 여러분들 제가 잘 됐어요. 이제 어린이들 위해서 사실 쉬운 순한 맛으로 준비했는데요. 이게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아름다운 사진이에요. 제 기준대로 그냥 보면 물, 불, 흙, 공기가 있죠. 물, 불, 흙, 공기 왜 했냐면 그냥 그게 아니고요. 그리스 시대에 이 세상을 다 쪼개면 원소가 4개가 나오는데 그게 물, 불, 흙, 공기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옛날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이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다 믹서기에 넣을 수 있어요. 가게가는 세상의 모든 걸 집어넣으면요 원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소는 애톰이 아니고 엘레멘트를 얘기해요. 기본 엘레멘트 원소가 나오고 그 원소들을 정리하는 게 우리가 90여 가지의 원소 주기입니다. 여러분들 피리어딕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엘레멘탈이 그러니까 엘레멘트의 테이블이죠. 이거는 뭐 인터넷에서 드실 수 있는 상품인데 한 90여 가지 원소들이 있고요. 지구에도 이 원소가 있고 우주에도 있고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다 똑같은 원소들이 분포되어 있어요. 근데 물리학자들은 이거보다 더 단순합니다. 왜 단순하냐면 물리학자들은 뭐든지 갈아서 빠서 정말 기본이 뭔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이걸 지금 있던 저 원소들은 또 빠요. 또 빠면 결국 남는 거는 3개입니다. 전자, 양성자, 중성자 3개예요. 즉 지금 이 방에 있는 이 공기부터 시작해서 돌, TV, 저 심지어 여러분들까지 다 빠면 원자가 되고 그 원자를 구성하는 건 딱 3가지예요. 뭐냐면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 3가지. 만약에 우주를 바라보면 하나가 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거는 사실 전자를 그냥 보진 않아요. 거기서부터 나가는 빛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1930년대까지 알려진 입자라는 거는 양성자, 중성자, 핵속이 같이 있고 전자 그룹이 있고 그 전자 그룹은 우리가 빛을 보니까 이 4가지의 입자를 구성된 게 우주예요. 다시 4원소로 되거든요. 보면 4원소죠. 그런데 1930년이 되면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중성자. 이게 뭐냐면요. 이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우리가 요새 방사능 붕괴, 삼중수소에서 후쿠시마 이런 얘기 때문에 방사능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방사능에 이름을 붙인 분이 러더포드인데 알파 붕괴, 베타 붕괴, 감마 붕괴 이름 붙인 분이 러더포드고 그분이 붙인 2개 처음 발견된 방사능이 알파 붕괴와 베타 붕괴예요. 근데 알파 붕괴와 베타 붕괴는요. 이렇게 보면 생긴 똑같아요. 원래 엄마 입자가 있고 그것이 붕괴되고 알파 입자가 되면 알파 붕괴, 전자를 내면 베타 붕괴예요. 그런데 이 에너지를 조사해보면 에너지는 카메라 같은 거 조사하죠. 이렇게 달라요. 이 알파 입자는 특정한 에너지만 가지고 나오고 베타 입자는 특정한 에너지가 아니라 스펙트럼을 가져요. 스펙트럼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떨 때는 세게 나오고 어떨 때는 천천히 나오고 세게 나오고 이거를 여러 가지 에너지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어서요. 이게 질량이 M이고 우리가 그보다 조금 작은 질량이고 이 질량 차에다가 C제곱을 곱한 게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E = mc제곱이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mc제곱? 즉 2개의 질량 차를 알면 얘의 에너지를 알아야만 돼요. 근데 쟤는 2개의 질량 차를 아는데도 얘의 에너지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너지 보존축이 안 맞나 보다. 이 원자의 세계는. 근데 이제 에너지 보존축을 만약에 안 맞는다고 주장했던 분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이 닐스 보어라는 분이 에너지 보존축이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안 맞을 수도 있다고 주장해요. 근데 에너지 보존축이 안 맞으면 큰일이 나요. 왜 큰일이 나냐면 에너지 보존축은 물리학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거고, 에너지 보존축이 안 맞는다고 주장을 하면 아무것도 법칙을 세울 수가 없어요. 이상한 선생님이 나오면 에너지 법칙이 안 맞아서 그래. 또 이상한 선생님이 나오면 에너지 보존축이 안 지키시니까 그래. 이러면 뭐든지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축만큼은 지켜야 돼요. 그걸 지키겠다고 하신 분이 이분입니다. 파울이라는 분이 이유는 간단해. 안 보이는 입자가 있어. 안 보이는 입자가 있어가지고 그 안 보이는 입자가 에너지를 가지고 구멍을 가서 보이는 입자와 안 보이는 입자 둘이 에너지 합치면 항상 에너지 보존축은 맞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 유령 입자는 어디서 오냐면요, 여러분들 몸에서도 나오고요, 이 돌에서도 나오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데는 사실은 빅뱅 우주에서 많이 나와요. 처음에 우주가 빵 폭발했을 때, 빅뱅 터졌을 때 우주가 터지자마자 1초가 지나면요, 우주를 가득 중성미자가 채웁니다. 근데 우주가 점점 커졌죠, 지금? 아시다시피 1초의 중성미자가 쏟아져 나오고 지금 커져가지고 자그마치 거의 450억 광년 정도, 합치면 한 900억 정도로 커졌는데요. 그 우주 안에 중성미자가 가득 차 있어요. 그게 이만큼이고요. 여기 보면 숫자 읽기 힘든데 대충 보면 센티미터 제곱이니까 이 정도 되고요. 스핀톱 사이즈 1초에 10의 20승 정도 되는 중성미자가 여러분 손가락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많은 건 태양이에요. 그래서 태양이, 지금 태양은 졌지만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손가락을 대보면요, 어느 정도 나오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 정도 돼요. 중성미자, 참고로 영어로는 뉴트리노, 우리말로 중성미자, 한자로도 중성미자라고 써 있어요. 손가락 이렇게 되면요, 한번 손가락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래서 태양을 향해서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어요.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되면 이 손톱을 통해서 자그마치 1000억 개 됩니다. 1000억 개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왜냐면 1원이라 치더라도 1000억 원은 절대 여러분들이 벌기 힘듭니다. 1000억 원을 번 사람도 있겠죠. 1000억 원을 물려주면 받을 수 있지만 열심히 월급을 받아서 못 버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1000억 개라는 돈이 중성미자를 통과하는 거예요. 이 중성미자가 왜 유령이냐면요, 여러분들 아까 있었던 이 입자들 있잖아요. 양성자, 중성자 이런 것들은 다 핵력을 하거나 전자기력이 있기 때문에 전기가 있어서 음으로 보여요. 빛으로. 반면에 이 중성미자는 전자기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양력, 힘이 달라요. 완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빛이 안 나와요. 빛이 안 나오니까 당연히 보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중성미자는 유령이라고 해요. 아까 얘기했던 건 잠깐만 얘기할게요. 여기 이 사진을 보시면 유명하신 분들이 다 있어요. 여기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 여기서 세 분 정도 있어요. 엔리코 페르미라는 분이 있고, 이분이 스승이고요. 그 당시 이제 학생들을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이 사진에 폰테크로라는 분은 없어요. 왜 없냐? 왜냐면 막내기 때문에 이 사진을 찍은 분이에요. 찍으니까 자기는 없어요. 요 폰테크로가 조금 선배가 있는데 그분은 마요라는 분이고, 이분은 실종된 물리학자고, 소위 말해서 엔리코 페르미라는 이 스승이 이 세상에 천재들이 몇 레벨이 있는데 뉴턴급 천재라고 이제 얘기한다. 다만 이제 논문을 쓰지 않는 분들, 그래서 유명한 요새 중성미자가 뭐 마요라나 입자냐, 디락 입자냐 뭐 이런 얘기 들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마요라나. 자, 그래서 폰테크로도 얘기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게 지금 어려운 얘기인데, 폰테크로라는 분이 왜 천재냐면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염소 알죠? 클로라이드. 어디 많이 들리냐면 소금에 들어있어요. NaCl. NaCl 소금이잖아요. 우리 어린이들은 모를 수 있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나트륨이고요. 소듐, 영어로는 소듐이라고 그러고요. Cl이 이제 염소 클로라이드인데, 그 Cl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무거운 Cl이 있고 가벼운 Cl이 있어요. 그래서 가벼운 Cl을 우리가 Cl35라고 부르고, 그보다 조금 무거운 Cl37이라고 해요. 근데 이 두 Cl35하고 37이 중성미자를 맞으면 아르곤으로 바뀌어요. 어렵죠? 그래서
알곤은 바뀌는데 아르곤 35, 아르곤 37로 바뀌는데 아르곤 35는 곧바로 다시 CL35로 바뀌고요. 아르곤 37은 한참 걸려요. 원위치로 돌아가는 데까지 여기 보시면 34일 걸립니다. 즉, 이 염소라는 원소는 중성미사를 두들겨 맞으면 한 놈은 바뀌어가지고 한 달 동안 아르곤 상태로 있고 다른 놈은 곧바로 염소로 바뀌니까 이 한 달 동안 있는 아이가 아르곤으로 바뀌는데 아르곤이 되게 중요한 게요. 혹시 비활성 기체라고 들어보셨어요? 비활성 기체. 네. 비활성 기체는 뭐, 과학 소리인데 비활성 기체는 화합물을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물 속에 염소가 가득 차 있는 소금물이 있고요. 거기다 중성미자를 때리면 거기는 CL이 염소가 아르곤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냐? 화합물을 안 만드니까 바깥으로 뽀글뽀글 나와요. 즉 거대한 물탱크에다가 태양 중성미자를 쏘이면 알곤이 생겨요. 그 알곤을 세면 됩니다. 바로 이분인데요. 저기 계신 이분은 이제 콘텐츠 아까 제가 얘기한 잘생긴 과학자 이 아이디어 내신 분이고 아이디어를 내고 오늘은 실험을 못해요. 왜 실험을 못하냐면 이분이 대학을 다닐 때 마리안이라는 여자하고 연애를 하면서 공산주의 운동에 좀 빠져요. 근데 1930년대 공산주의는 그 당시 유럽의 대학생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액세서리나 좀 잘난 척하려고 썼던 어떤 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프랑스 청년들이 공산주의 운동하고 또 사회주의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서 공산주의자를 낙인시키면서 맨하튼 프로젝트나 이런 데 참여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중성미자 실험을 하고 중성미자를 돌리고 본인은 이제 러시아로 망명을 가서 망명을 갔다는 설과 납치됐다는 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이제 두 가지 다 설명해 놨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저분이 실험을 합니다. 그 얘기는 잠깐 하기 전에 딴 쪽으로 잠깐 돌리면 중성미자 아까 파울이라는 분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걸 발견하기 위해서 두 집단이 있는데요. 그 한 집단 얘기. 바로 이분인데 라이네스하고 코안이라는 두 분이 계세요. 근데 원래 시작은 라이네스라는 분이 먼저 시작을 했고 이분은 여러분들 로스 알라모스라는